여러분은 고려라는 왕조가 어떻게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왕조는 건국부터 멸망까지 끊임없는 위기와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권력투쟁, 외침, 혁명이 얽힌 드라마틱한 생존기죠. 그럼 지금부터 고려 500년사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려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후삼국 시대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살펴봐야 해요. 송악 지역의 호족이었던 왕건이 어떻게 한반도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경제력과 전략적 사고에 있었습니다. 왕건의 집안은 중국과의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신흥 세력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상인이 아니었죠. 국제 정세를 읽는 안목과 다양한 세력과의 네트워킹 능력을 갖춘 정치적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왕건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궁예의 휘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궁예의 신하로서 왕건이 보여준 군사적 재능은 놀라웠습니다. 한강 유역과 금성 지역을 연달아 점령하며 궁예의 신임을 얻었고 결국 재상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건의 진짜 능력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정치적 감각에 있었습니다. 궁예가 점점 독재적이고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자 왕건은 주변 세력들과 함께 그를 축출하고 왕위에 올랐어요. 918년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천명하며 국호를 고려로 정한 것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유민들의 지지를 얻고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죠. 새로운 수도 개경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919년 송악을 개경으로 명명한 것은 자신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이곳은 지리적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요충지였고 중국과의 교역에도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왕건이 보여준 전략은 무력보다는 외교와 회유에 중점을 둔 것이었어요. 특히 신라에 대한 화친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신라 지역의 호족들에게 관직을 주고 그들의 딸과 혼인하는 등 포용 정책을 펼쳤죠. 936년 황산 전투에서의 최종 승리로 후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건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통합된 영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태조 왕건의 통치 철학은 포용과 균형에 있었습니다. 조세율을 10분의 1로 정해 호족들의 과도한 수탈을 방지했고 비자의로 노비가 된 양민들을 해방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빈민 구제를 위한 흑창 설치는 민생 안정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사심관 제도는 매우 독창적인 지방 통치 방식이었어요. 중앙의 고위 관리가 자신의 출신 지역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정에 밝으면서도 중앙정부에 충성하는 인재를 활용한 것이죠. 신라 마지막 왕 김부를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 제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인 제도는 더욱 직접적인 통제 방식이었어요.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에 머물게 하여 표면적으로는 중앙 정치에 참여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호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되었어요. 왕건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발해 유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정책입니다. 발해 왕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유민을 이끌고 귀순했을 때 왕건은 그를 왕족으로 대우하고 조상 제사까지 받들게 했어요. 이는 단순한 인도적 조치가 아니라 고구려 계승의식과 북방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거란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왕건의 일관된 외교 노선이었어요. 만부교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나라가 보낸 낙타 50마리를 굶어 죽게 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였어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왕건 사후 해종과 정종 시대의 혼란은 왕권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완규의 난을 비롯한 연이은 왕위 다툼은 새로운 왕조의 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광종의 개혁은 고려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광종이 중국 후주에서 쌍기를 영입한 것은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니었어요. 이는 중국의 선진 제도를 도입하여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종합적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쌍기는 과거제 도입의 핵심 인물이 되었죠. 노비안검법의 실시는 광종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하여 양인 신분을 회복시켜준 것은 인도적 조치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계산이 담긴 정책이었어요. 이를 통해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과거제의 도입은 고려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혁신이었습니다. 문벌이나 출신보다는 실력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시스템은 기존 공신 세력에게는 큰 위협이었지만 새로운 인재들에게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광종은 이들을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활용했습니다. 성종시대는 고려 정치제도가 완성되는 시기였어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를 정비한 것은 고려가 성숙한 문명국가로 발전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신라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했죠. 이성육부제의 완성은 중앙정치제도의 체계화를 의미했습니다. 당의 삼성육부제를 참고하되 고려의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은 제도 수용의 창조적 사례였어요.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0세기 초 당이 멸망하고 중국이 분열 상태에 빠진 것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변하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거란족 야유라보기가 요를 건국하고 926년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고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993년 소손령이 이끈 거란군의 1차 침입은 고려에게 큰 시련이었어요. 하지만 서희의 외교 담판은 한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내세워 강동 6주를 얻어낸 것은 탁월한 협상 능력의 결과였어요. 서희가 소손령에게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영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거란의 침입 명분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발언이었어요. 1019년 귀주 대첩에서 강감찬이 거란군을 대파한 것은 고려사의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라는 기록은 이 전투의 규모와 성과를 잘 보여줘요. 거란군의 시체가 들판을 덮었다는 표현에서 승리의 압도적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 후 개경에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방어체제의 강화를 위한 조치였어요. 압록강 어귀에서 동해의 도련포에 이르는 장성은 북방민족의 재침을 막기 위한 대규모 국방시설이었습니다. 12세기 초 완안부 추장 아골타를 중심으로 여진이 강성해진 것은 새로운 위협의 등장을 의미했어요. 숙종의 여진 정벌이 실패하고 윤관의 북벌군도 여진 기병에 패한 것은 고려 군사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윤관이 건의한 별무반 편성은 군사제도의 혁신이었어요. 기병 중심의 신기군, 보병 중심의 신보군, 승병으로 구성된 항마군의 조합은 여진의 기병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1107년 예종의 명을 받아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영토 확장의 최대 성과였어요. 하지만 여진의 계속된 침입으로 수비가 어려워지자 1년 7개월 만에 철수한 것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성종 이후 확립된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문벌 귀족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들은 중앙관료화된 지방 호족과 신라 유품 계통 유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직을 배출한 명문가들이었습니다. 예종 때 이자겸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어요. 80여 년간 지속된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가장 유력한 외척 가문이 된 경원 이씨는 이자겸을 통해 왕권을 압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1126년 이자겸의 난은 권력 독점이 낳은 필연적 결과였어요. 외손자이자 사위인 인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은 신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역모였습니다. 촉준경과 함께 일으킨 이 난은 고려 정치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인종의 개혁 의지와 이를 둘러싼 묘청 세력과 김부식 세력의 대립은 고려사의 중요한 갈등 구조였습니다. 묘청, 정지상 중심의 서경 세력이 주장한 서경, 천도, 칭제 건원, 금정벌로는 자주적 개혁론의 성격을 띠었어요.
풍수지리설을 이용한 서경천도로는 단순한 미신적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서경 임원역의 지세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명당이라는 주장은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의 상징적 표현이었어요. 결국 서경천도가 좌절되자 묘청 등이 서경에서 대위를 건국하고 천개 연호를 사용하며 난을 일으킨 것은 개혁 의지의 무력적 표출이었어요. 1년여 동안의 저항은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신정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문벌 귀족 정치의 모순과 무신차별의 심화를 살펴봐야 해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후에도 계속된 권력 독점은 사회적 불만을 누적시켰습니다. 1170년 정중부, 이이방 등이 일으킨 무신정변은 고려 정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어요. 보현원 행차 때 벌어진 쿠데타로 의종이 폐위되고 명종이 옹립된 것은 무력에 의한 정권 교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는 기록에서 보듯 무신정변의 폭력성은 매우 심각했어요. 문관과 환관들이 대거 살해된 것은 기존 지배층에 대한 무신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최충헌의 등장과 교정도감 설치는 무신정권의 체계화를 의미했습니다. 최고 정치기구로서 교정도감이 정책 결정과 반대 세력 감시를 담당한 것은 독재적 권력 구조의 완성이었어요. 무신정권기 농민봉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무신들의 토지 겸병과 과도한 수탈이 주요 원인이었어요. 지방 통제력 약화와 천민의 신분상 욕구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망이 망소이의 나는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일어난 신분 해방 운동이었어요.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된 것은 정부의 회유책이 효과를 거둔 사례였습니다. 만적의 신분 해방 운동은 가장 진보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장수와 재산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려는 주장과 공경장상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는 선언은 신분제 철폐를 명확히 주장한 것이었어요. 몽골의 등장과 세계 정복은 13세기 국제 정세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고려가 거란 잔당과 함께 몽골군을 격퇴한 강동성 전투를 통해 처음 접촉한 것은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후 몽골의 무리한 조공 요구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몽골 사신 저고여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1231년 시작된 몽골의 1차 침입은 고려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살리타가 이끈 몽골군에 맞서 박서의 귀주성 전투 등에서 선전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열세를 면하기 어려웠어요. 최후의 강화도 천도 결정은 장기 항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산성과 섬으로 피하게 한 것은 몽골의 기병 전술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이었지만 내륙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어요. 승려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것은 몽골 침입사의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곡민과 합세한 저항은 신분을 초월한 구국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처인 부곡이 처인현으로 승격된 것은 그 공로를 인정한 조치였습니다. 8만 대장경 조판 시작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는 종교적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16년간의 대역사는 고려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문화적 성취였습니다. 1270년 개경환도는 몽골과의 강화 성립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삼별초의 계속된 항쟁은 강화에 대한 불만과 저항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3년간 지속된 항쟁은 고려인의 자주 정신을 상징합니다. 원의 지배 하에서 고려가 겪은 변화는 매우 광범위했어요.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나총관부의 설치는 영토 분할을 의미했고 부마국 체제는 왕실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공려 차출의 고통은 피눈물을 쏟아 눈이 먼 자도 있다는 기록에서 그 참상을 알 수 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한 조혼 풍습의 확산은 사회 풍속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원명 교책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활용한 것이었어요. 기철 일파 숙청, 몽골 풍속 금지, 관제 복구, 정동 행성 폐지 등은 자주성 회복의 구체적 조치들이었습니다. 신진사 대부의 성장은 고려 말 정치 변화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지방 향리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한 이들은 성리학을 수용하고 사회 개혁을 주장했어요. 위화도 회군은 고려사의 마지막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사불가론과 요동정벌 반대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야심도 담겨 있었어요. 과전법 실시를 통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 마련과
정몽주 등 온건파 제거를 거쳐 1392년 조선 건국에 이르는 과정은 고려 500년 역사의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돌아보면 끊임없는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자주성을 유지하려 노력한 민족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외침을 극복하고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던 다양한 시도들은 비록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후대에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고려가 보여준 개방성과 포용력, 문화적 창조력과 불굴의 저항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